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아픈 곳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애도 못 낳지.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뭔가 더 단단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서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4년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둘 다 직장인이었습니다. 거창한 집안도 아니었고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서연에게 한 가지를 꼭 심어줬습니다. 참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 준혁을 만난 건 28살 때였습니다. 준혁은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은 그런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를 처음 만난 날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혁이 귀띔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고. 서연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 씨는 서연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빛으로 말투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몰라? 라고 했고 명절에 전을 부치면 손이 이렇게 굵어서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속으로 삼키고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아들 낳으면 다 달라질 거라고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채 안 돼서 아이가 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설명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손을 잡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그냥 전부 지워졌습니다. 최 씨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왔습니다. 몸 조리 잘해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산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몸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당겼습니다. 그런데도 최 씨의 집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의 조카 생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냄비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순간 어지러움이 확 밀려와서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씨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애도 못 낳지. 준혁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타일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사람으로 여겨지고는 있는 걸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그 단단하게 잠가뒀던 문이 삐걱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전화는 오전 10시에 왔습니다. 서연은 그때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잘 듣지 않았고 새벽에 2번이나 잠이 깼습니다. 겨우 눈을 붙이다 아침을 맞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은찬이 돌잔치잖아. 준비를 내가 좀 맡아줘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거잖아. 뭐가 바빠? 장 보고 음식이랑 떡 준비하면 돼. 어렵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산한 지 2달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2달간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준비 전부를 맡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돌잔치 준비를 나한테 다 맡기신다고?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어머니가 다른 건 다 챙기신다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준혁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첫해 추석도 이번 한 번이었고 작년 시댁 생일 준비도 이번 한 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샀습니다. 장보기 목록만 2페이지였습니다.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돌아오다가 손목이 찌릿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최 씨가 중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떡은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 내가 만들어줘. 어머니,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언제까지 아픈 척 할 거야? 유산이 뭐 큰 수술도 아니고. 서연은 전화를 든 채 숨을 참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야 통할 것 같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부엌에 섰습니다. 찹쌀을 불려야 했습니다. 반죽을 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그래도 손은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서연은 그를 돌아봤습니다.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바꿀까? 어떻게 말하면 내 편이 되어줄까? 아니, 괜찮아?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입에서 이미 익어버린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반죽을 눌렀습니다. 손목이 다시 찌릿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토요일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부엌에는 서연 혼자였습니다. 찜기 위에서 떡이 익고 있었고 싱크대 옆에는 아직 손질하지 못한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무 주걱을 쥔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는 이틀 뒤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최 씨 집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거실, 주방. 최 씨는 내내 옆에서 이것저것 말을 얹었습니다. 여기가 덜 됐다. 저건 다시 해라. 아이 없는 집은 깔끔한 것도 없다. 마지막 말에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서연아, 거기 구석도 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먹었습니다. 준혁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을까? 아마 알 것입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떡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찹쌀 가루를 반죽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서 눌러야 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손목 안쪽이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최 씨가 전화할 것이고 떡이 준비됐냐고 물을 것이고 아직이라고 하면 또 그 말을 들을 것이었습니다. 아픈 척한다고. 의지가 없다고. 서연은 그 말을 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준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 불빛 아래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체념이 왔습니다. 이게 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 체념마저 사라졌습니다. 무감각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최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장 다녀와. 나물 재료 목록 보내줄게. 성의 있게 준비해야 손님들이 기억해. 성의. 서연은 그 단어를 몇 번 읽었습니다. 성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을 포장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는 사람이 힘들수록 더 성에 있는 것이 됐습니다. 아픈 몸으로 하면 감동이 되고 밤을 새우면 효부가 됐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쉬어도 된다고. 내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서연은 찜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눈이 잠깐 흐릿해졌습니다. 떡은 잘 익어 있었습니다. 예쁘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생각을 하면서 뜨거운 김 속에 손을 넣어 떡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잠깐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건 약점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목 뒤가 뜨끈뜨끈했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체온을 재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못 버틸 것 같아서였습니다. 최 씨 집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정리해둔 재료들이 있었고 아직 요리하지 않은 것들이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님이 오기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을 올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최 씨는 거실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금 부엌을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간이 좀 심심하다. 색이 왜 이러냐. 이건 좀 더 볶아야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도와줄까?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됐어? 짧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준혁은 알고 있을까요? 서연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감정을 건드리면 손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11시쯤부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졌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싱크대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부엌에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돌자리가 이렇게 풍성하다며 감탄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음식을 날랐습니다. 냄비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뚝배기를 들어서 상 위에 올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양손으로 냄비를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시야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지 않았습니다. 냄비가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쿵. 바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그 옆에 쓰러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들이 뛰어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흰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쓰러져?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준혁이 안아서 차에 태웠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웠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열이 38.9도예요. 심한 탈진 상태고 유산 이후 회복이 제대로 안 됐네요.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훨씬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쉬셔야 해요. 준혁은 의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버텨낸다고 인정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준혁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퇴원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밥을 차렸고 약을 챙겼고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좀 쉬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덤덤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서연의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며느리가 집안 행사를 내팽개치고 아프다고 들어눕는다고.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 그냥 죄송하다고 했지. 근데 서연아, 괜찮아? 내가 쓰러진 거 맞지? 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고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 왔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준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셨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교육 잘못 시켰다고? 내가 행사를 내팽개쳤다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 물어봐도 돼?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행사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아픈 척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럼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 거 어떻게 생각해?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예전의 서연이었다면 이쯤에서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얘기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줘? 서연이 말했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장모님께 왜 전화하셨어요?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편을 드냐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딨냐고. 준혁은 예전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편 드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죠. 전화가 길었습니다. 최 씨는 서운하다고 했고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몸 상태 무시하는 일은 없게 할게. 서연은 그를 봤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 알아.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자신이 조금 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준혁이한테 이러고 그래. 서연은 문을 잡은 채 최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픈 게 죄예요? 최 씨가 멈췄습니다. 유산하고 2달 된 몸으로 밤새 떡 만들고 돌잔치 준비 다 하고 그러다 쓰러진 게 제 잘못이에요?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끄덕였고 항상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다는 말 못하는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준혁을 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이런 식이시면 연을 끊겠습니다. 어머니 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됐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지 않아야 내가 유지된다는 걸 서연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다시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거리를 두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